1월 27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0.38%, 0.15% 내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2% 올라서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장중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여지가 많다고 언급한 직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긍정적인 사업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은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과 3월 초 채권 매입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873%로 8.8bp 올랐습니다. 섹터별로는 테크놀로지가 0.7% 상승했고 금융도 0.3%, 테크놀로지가 0.7% 올랐습니다. 반면에 부동산과 소재, 산업재를 비롯한 9개 섹터는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시장 기대보다 더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장중에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2.9% 올라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1% 올랐고 장 마감 후에 발표한 4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EPS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1.9% 올라서 배럴당 87.2달러입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내린 1197.7원입니다. 네, 앞서서 FOMC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FOMC 리포트부터 발표하고 주식 전략 및 산업기업, 해외기업 자료들 발표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리포트입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테이퍼링 3월 초에 종료 예고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사실 우려했던 부분은 3월 달에 50bp 빅스텝 인상의 신호가 나올 것이냐에 있었는데 이번 회의를 보면은 성명서에서 곧 인상하겠다 정도만 있어서 일단은 3월에 25bp 인상 정도로 전 보고 있고요. 물론 기자회견에서 50bp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 금리 인상 사이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것 자체가 50bp 가능성 열어둔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하시는데요. 다만 유로달러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3월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여전히 25bp로 유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일단 사이즈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50bp 인상의 신호보다는 50bp가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베이비 스텝 인상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2000년 5월 이후에 단 한 차례도 50bp 인상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2000년 5월달 마지막 50bp 인상이 흔히 말하는 이제 IT 버블을 끝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 시장을 킬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50bp 인상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3월달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3월, 6월 금리 인상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번 회의에서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QT인데요. QT와 관련돼서는 3월 달에 한 번 더 논의하고 3월 이후에 최소 한 번 더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월 의사록에서 QT 전에 4번까지 회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올해 일정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했고 12, 1, 3, 5 회의하면 4번이 완성됩니다. 결국 QT에 대해서 연준이 보낸 신호는 5월까지 하면 이제 충분히 회의한다. 6월달 FOMC에서 QT 발표, 7월부터 개시 이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월, 6월 금리 인상, 6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QT 발표, 7월부터 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 최악은 피할 수 있었어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여전히 실질금리 정상화가 연준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번에 QT를 연준이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냐라는 질문이 중요한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너무 좁아서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 종가로 미국의 투텐 스프레드가 70bp니까 2017년 연말 수준이거든요. 2017년 연말에 70bp에서 금리 5번 올리고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커브를 세우면서 즉 장기 금리를 올리면서 정책 정상화를 해야 돼서 QT를 서두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명목금리의 추가 상승이 목표인데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엄청 합니다. 어제도 물가가 조금이라도 우리 예상보다 올라가면 공격적으로 대응 나서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명목금리를 올리는데 BEI는 홀딩,
실질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고요. 정확히 어제 미국 금리가 명목 금리 8bp 상승, BI는 보합,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많이 올랐죠. 결국은 연준의 지금 현재로서 목표는 실질 금리 정상화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회의였고요. 사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목 금리나 실질 금리나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이슈는 맞고요. 다만 다른 자산군 입장에서도 실질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코노미스트 의견하고 시장 전략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기태,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은 지금 궤적 자체가 4%로 좀 떨어지는 거는 여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 했을 때, 그러니까 긴축의 명분을 낮출 수 있는 거는 여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계속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일으킨 요인이라는 게 사실 임금, 부양, 병목인데 사실 이 중에 뭐 병목 같은 건 인플레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 자체는 어쨌든 이제 긴축적으로 좀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QT가 이게 케이스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18년 케이스밖에 없어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운데요. QT가 어느 정도를 버틸 수 있을까를 보면은 17년 10월에 시작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뭐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18년에 이제 QT하는 기간에 시장이 이제 훼손이 됐죠. 2018년에 월 평균으로 QT를 한 금액이 300억 달러입니다. 월 평균 300억. 그러니까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단순 비교를 하면은 그때보다 지금 자산이 2배거든요. 그럼 월간으로 시행하게 됐을 때 아마도 500억 달러 정도는 금융시장이 견딜 만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도 할 때 이제 단위를 500이냐 750이냐 1000이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1000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이거는 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QT의 사이즈가 좀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5월이나 6월 FOMC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이게 불확실성을 깨주지 못한 거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전략팀에서 좀 더 정교한 모델이 있을 텐데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산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QT 자산과 그 S&P 500 PER을 회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은 거의 1,000억 불 달러 QT를 약간 베팅을 하는 느낌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월간 1,000억 불 QT를 반영했을 때 PER을 감안하면은 S&P가 한 4,27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1,000억 불 QT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500억 불 정도로 되면 그래도 좀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근데 이거는 계속 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지금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3월로 FOMC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전략 코멘트 드리면요. 지금 코스피가 2020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멀티플로 따져보면은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 9.7배, PBR 0.97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이랑 PBR 1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어제 있었던 FOMC를 해석을 하면은 일단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한국 시장에 조금 선행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iShares의 뭐 MSCI 코리아 ETF 이런 것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우려를 불식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은 맞고요.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이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또 MDD로 보면은 2011년이나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걱정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EPS가 유지가 될 거냐.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강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꺾이고 그러면 기업 실적도 하향이 돼야 되면은 지금보다도 멀티플의 적정선을 더 낮춰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어제 FOMC에서 이제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연준은 경기를 현재 수준의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선 내에서 최대한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가 견제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통제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실물 경제를 꺾어가면서까지 물가를 잡겠다라는 옛날로 치면은 70년대 볼커식의 접근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EPS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이라고 봤을 때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단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모멘텀 트리거들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추가 하락을 아주 세게 가져올 만큼의 하락룸이 크진 않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게 시장이 반등을 보이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시장이 또 급반전하면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혹시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보다 또 이렇게 다른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코멘트가 된 게 있나요? 이게 허들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시장 같이 말씀을 드리면 15년에도 결국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변동이 커지다 그걸 넘기니까 지금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3월 인상은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데 QT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왕 QT를 뭐 빨리 한다 그랬으면은 그 사이즈 어떤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다든가 그랬다면 차라리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QT를 뭐 금리 인상하고 곧 시작한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 그 규모를 크게 할 것 같다 사이즈가.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허들을 넘겨야 되니까 그게 결국엔 조금 그 시장 하락 요인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훈 팀장님, 저기 2,800선이 PER 10배, PBR 1배 정도로 해서 좀 기준선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코스피 언더슈팅 영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장기 평균이라고 하면 지금 평균 대비 장기 평균 대비 약간 소폭 하이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등을 해도 이 장기 평균선 위로 또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상 업사이드 자체는 결국은 기업 실적에 달린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걱정이 이제 경기의 방향에 대해서 견준의 긴축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경기가 하강 압력을 받을 거고 사실 그런 전망들이 또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것들이 지금 이미 뷰카웃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미크론이 진정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재고 재축적 사이클을 겪으면서 다시 들어올려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업사이드가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튼 연준이 이미 긴축 사이클로 들어간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확장기가 다시 진행될 거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EPS 전망 상향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될 여지는 상반기 중에 만약에 미국의 재고 재축적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PS니까 어닝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주민호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26%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철강 본업 쪽에 대한 수익성 전망치를 기존 7%에서 6%로 하향 조정을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음극재를 이제 동시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23년도에 캐파 계획이 일부가 2024년도로 이제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나 2025년도로 봤을 때는 기존의 캐파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23년의 캐파가 24년으로 가면서 23년과 24년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실적 전망치가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24년도에 전체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를 종전 대비해서 이제 1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2023년도에 원래는 회사의 계획이 양극재 19만 톤을 짓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제 해외 공장에서의 좀 계획 변경으로 이게 이 숫자가 15만 톤으로 이제 변경됐고요. 음극재도 이제 천연과 인조를 다 합쳐서 원래 계획은 2023년도에 9만 5천 톤을 짓겠다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89,000톤으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반영한 TP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분기 그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39% 이제 하회를 했는데 이게 완성차 생산 차질에 따른 양극재와 음극재 수익성이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철강 본업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많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그 실적이 조정된 부분이 전체 연결 영업이익을 좀 많이 끌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산 차질이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더 지속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 하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실적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이제 저팽창 음극재와 같은 신기술 개발이나 뭐 업스트림 진출 같은 이제 중장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캐파 계획을 공격적으로 세웠었는데 지금 계획된 생산 캐파가 하향되거나 계획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뭐 최근에 있었던 물류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워낙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타 업체와의 제휴 및 M&A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M&A에서도 최근에 조금 변경된 이슈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LG이노텍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이제 거의 부합했고요. 그 애플 판매가 이제 워낙 좋았고 경쟁사 샤프가 이제 생산 차질 영향이 있으면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매출이 잘 나온 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 특별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돼서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 사실 시장에서 그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유율 쪽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냐. 올해 다시 경쟁사가 생산이 완화되면 그 점유율을 뺏길 거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데 그 같이 이제 실적 공시하면서 1조 원 규모의 광학 그 솔루션 모듈 증설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연간 5천에서 6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메인 카메라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폴리드즘 투자, 그 물량 및 점유율 확대 같은 측면에 이제 모든 게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도 4분기 실적이 저희 예상치에 일단 부합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나 이제 이익이 좀 부진했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성과급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순이익 쪽에서는 지금 FPCB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 영업 외 쪽에서 이제 그 중단 영업 손익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업황이 일단은 거의 저점을 지나서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삼성전자 쪽 출하량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MLCC 재고 조정이 계속 있었는데 1분기 특히 이제 1월 말에서 2월 좀 지나면서 다시 오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출하량이 이제 하반기에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황 회복은 일단 하반기로 보고 있고요. 그 실적이랑 업황이 이제 바닥을 좀 지나서 회복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지금 역사적 저점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현재 이제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노텍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이번에 투자 규모가 꽤 크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좀 상세하게 어디 쪽으로 좀 많이 되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보면은 물량 증가랑 이제 점유율 확대, 그 다음에 그 새로 생산 시설 투자가 좀 있고요. 폴리드줌 같은 이제 그 선행 개발 투자가 있는데 그 물량이랑 점유율 확대되는 부분이 거의 한 60% 정도로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전면 그쪽에서 그 송수진부가 통합되는 이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캐파가 좀 동사가 부족해서
그쪽을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 올해 하반기에 그 새로 출시될 아이폰 14에서는 그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그 탑재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쪽에서 또 스펙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 개발에 좀 들어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뭐 테슬라 같은 쪽에 혹시 뭐 새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고 애플 쪽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의 목표 주가 26만 5천 원 유지하고요.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8%, 당사 추정치 5%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물동량이 제한적으로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유통사업부 영업이익률 상승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완성차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 공장인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신규 공장인 인도네시아 공장이 양산을 앞두고 물동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내륙 운송과 부품 수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완성차 해상 운송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마진이 좀 하락했는데 연료비 증가에 따른 정산이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마진 하락에 특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비슷한 그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이 본격적인 양산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도 기대되고요. 연내 계열사의 생산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실적에 좀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삼성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 21만 원 유지합니다. 4분기 실적 영업이익 3,272억이었고요. 컨센보다는 소폭 낮게 나왔는데 이게 그 특별상여금 영향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진 거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왔습니다. 건설에서 일회성 비용이 해소됐기 때문이고요. 건설은 연간으로 수주 목표 10.7조 원 제시했는데 13조 원 달성을 했고 2022년에는 11.7조 원 제시했습니다. 레저가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고요. 패션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사가 전분기 대비 물류비 영향으로 좀 좋지 않았고 시금은 단체급식 일감 개방 이후에 지난 3분기부터 경쟁력 강화 비용 집행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실적에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그 투자 포인트는 실적 모멘텀, 신사업 강화, 저평가 메리트, 지배구조 이슈 관련 수혜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2% 성장 보고 있고요.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3대 축으로 신사업 강화하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밝히고 있고 NAV 대비 66% 할인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면요. 매수 투자 의견 31,000원 목표 주가 유지하고요. 영업이익 1,400억 원이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는데 이게 투자법인에서 그 트레이딩 쪽에서 대손 설정 200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미얀마 가스전은 판가 상승 반영이 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투자법인도 인도네시아 팜이 가격 강세로 호조를 보였고요. 2022년에는 그 유가 상승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미얀마 가스전 판가가 올라가고요. 또 세넥스 에너지 인수 효과로 자원 개발이 실적을 주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세넥스 에너지 증산, 또 구동모터 코어 설비 증설로 실적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4분기 일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컨센서스 좀 하회했고요. 주요 일회성 비용은 현대건설 별도 기준으로 이제 UAE 미르파 프로젝트, 그다음에 두바이 대관람차 등 미청구 공사들 일부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해외 프로젝트에서 일회성 비용 발생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추정치 하회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작년 2분기 때 싱가포르 마레나사우스로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809억 중에 일부가 좀 회수됐기 때문에 관련 비용
증가폭은 좀 적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년 신규 수주는 올해보다 좀 많은 수준, 그 목표는 자체는 올해보다 좀 많은 목표로 제시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특히 현대건설 쪽에서의 성장폭이 좀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 세대 수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5만 세대 이상, 현대건설 3만 세대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해외 쪽이 조금 프로젝트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줄루프, 그다음 필리핀 남북절도, 카타르 가스플랜트, 대만 해상풍력 등등 이제 주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공정별로 좀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 저희 현대건설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유망 종목 2월호 발표하겠습니다.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2월 호 월보 발표드리겠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 하락과 함께 당사 추천 종목 수익률도 대체로 좀 부진했었는데요. 2월 달에도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2월 포트폴리오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 좀 방점을 두고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긴축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시 반등을 이끌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방어적인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월스파고, P&G, 다든 레스토랑 등을 신규 편입했고요. 기술주는 할인율 상승 부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안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관련 업종으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양호한 이익 성장세와 배당 매력을 겸비한 브로드컴과 인텔 등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글로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시장과 홍콩 시장의 좀 상반된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토 주식 시장은 경기 둔화와 미진한 부양책으로 인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홍콩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신규 추천 종목은 이러한 저희 관점을 반영해서 홍콩 종목 하나 더 추가로 편입을 했고요. 본토 종목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인터넷 플랫폼 규제 완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메이턴을 편입을 했고요. 본토 종목에서는 부동산 기업의 주가 반등에 이은 가전기업의 수급이 개선된다는 관점에서 메디그룹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이번 달 편출한 종목은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업스타트 홀딩스 등 그룹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문태가기와 전릉태양광 등을 편출했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량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월보 제목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제목인데 미국 쪽은 지금 긴축에 대한 영향이 계속 있는 걸로 앞서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고 중국이나 홍콩 쪽은 좀 분위기가 다른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쪽 같은 건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박스권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가를 반등을 이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다른 리스크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좀 과거의 규제에서 최근에는 합리적 성장까지 좀 포커싱하고 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2021년이 정부의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좀 부진했었는데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도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콩 시장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자료 대체를 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관점,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라는 메가 트렌드는 유효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간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달라 CEO는 이제 애저 클라우드 기술 스택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굉장히 강한 수요를 강조를 했고요.
참고로 애저 고객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뭐 빅데이터, 데이터 볼륨 이런 거는 뭐 100% 증가, 뭐 오픈 AI라던가 뭐 다른 서비스 이용량도 되게 급증하는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이제 하고 있는 방향성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거를 좀 많이 기술을 적용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서는 B2C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뭐 강한 의지를 좀 표명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분기 실적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주가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